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건강을 이제 특히 혈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혈당 관리를 또는 이제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고 있는 게 혈당, 공복 혈당이나 이제 식후 혈당을 자주 검사를 해서 수치가 괜찮은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좀 더 평균적인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건강검진을 할 때 추가해서 수치를 확인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복 혈당도 좋고 식후 혈당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당화혈색소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된다고 하면은 당뇨는 문제가 없구나, 또는 이제 혈관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수치가 아주 좋게 나오더라도 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혈관 손상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확인하고, 또 그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2에서 한 6.3 정도 되면은 나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평균 혈당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5.2 정도 되면은 103이 되고, 6.3이 되면은 13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면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안심하기 쉬운데, 이 범위 안에 들더라도 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제 혈관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은 100 미만, 또는 이제 당뇨 전 단계인 125 이하면은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후 혈당은 140 이하 또는 200 이하가 되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범위의 수치가 되더라도 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렇게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좋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공복 혈당이 95니까 정상으로 좋고, 당화혈색소도 5.5면은 뭐 그렇게 정상 범위거든요. 5.7 이하면 정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혈관 관련된 검사를 하면은 혈관 나이가 엄청 높게 나왔다든가, 뭐 경동맥에 석회화가 되어 있고 경화반이 있어서 좁아져 있다든가, 때로는 이제 심장 CT나 뭐 이런 심장 관련된 검사를 하면은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어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혈당이 정상이어도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이 이 혈당하고 당화혈색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인슐린 수치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챙겨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오르기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인슐린 수치가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 수치가 올랐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그때 이제 초기 당뇨로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당뇨로 가게 되면은 이 인슐린 수치는 더 떨어지게 되고, 혈당이 더 많이 오르게 되면서 혈관이 이제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뿐만이 아니라 이 인슐린 수치 자체가 높게 되면서 혈관의 그 내피세포에 손상이 되고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하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니까 내 혈관도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고요. 이 인슐린 수치도 같이 낮게 유지가 되면서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낮게 유지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봐야 될 검사 중에 하나가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 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수치도 꼭 같이 확인해서 체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분비되느냐? 바로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위하고 십이지장 사이에서 지방하고 단백질,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도 췌장에서 분비되지만, 혈당이 높을 경우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여기서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췌장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사이즈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의, 한국인에 비해서 한 14% 정도 췌장 크기가 크다고 되어 있고,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베타세포 비율이 높아서 당뇨에 잘 걸리지 않지만 오히려 당뇨로 진행하진 않지만 인슐린 분비가 과하게 분비되면서 대사증후군이 악화돼서 당뇨 이전에 그런 혈관 합병증인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훨씬 더 잘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인처럼 췌장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도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고혈당으로 진행되는 당뇨로 진행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제 등치가 좋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췌장이 커가지고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큰 혈관들의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무조건 마른 당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 체질에 따라서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질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수치가 오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사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은 지방을 자꾸 저장하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비만이 되기 쉬운 거고, 다이어트를 해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살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후에 오히려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훅 떨어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식곤증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식후에 오히려 저혈당이 발생해서 심한 졸음이라든가 두통,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또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먹게 되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또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인슐린 분비는 더 많이 생기게 돼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고 내장 지방이 늘고 이제 복부 지방이 생기는데, 특히 내장 지방에서 이소성 지방, 이상한 장소에 장기에 생기는 지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 췌장, 그리고 지방 근육,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장기에 염증 반응을 통해서 장기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돼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생리불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변형이 되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도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에 의해서 혈관 내피 세포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 증식 위험이 있어서 이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간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이런 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우리는 조기에 조금 과하게 분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온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수치를 확인해서 낮춰주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당뇨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미 10년에서 15년 동안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몸속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미 췌장 기능이 50% 이상 상실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5년 동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몸이 망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하고 당화혈색소만 따지다가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인슐린 수치를 정기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압하고 혈당, 고지혈증이 좋은데도 인슐린 수치가 높다면은 이런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보다 이제 고인슐린 혈증이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인슐린이 높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인슐린이 높을 때는 큰 혈관에 이제 합병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당화혈색소나 인슐린이 정상인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뇌졸중이 이제 뇌 쪽으로 가는 큰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이 생겨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나 갑자기
아니면은 이제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하는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당이 높거나 당화혈색소가 높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세혈관 쪽에 데미지가 생기게 되고, 물론 이것도 큰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증이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콩팥이 안 좋아지게 되면 투석을 한다든가, 이제 눈이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서 실명을 한다든가, 통증이 생긴다든가, 발가락 쪽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서 수술을 받는다든가 하는, 당장의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합병증이 생기기 쉬운 게 혈당하고 당화혈색소 상승의 문제라면은, 인슐린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까 암도 유발을 하지만 이런 큰 혈관 쪽에 데미지가 가서 갑자기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꼭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혈당하고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꼭 인슐린 수치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본 환자 케이스를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5.5로 아주 좋아요. 뭐 공복 혈당도 100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수치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면은 19.2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2.6에서 24.9 사이가 정상인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 하면은 한 3, 4 정도로 아주 낮게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C펩타이드도 1.2가 나왔지만 1.2에 좀 가까운 정상을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슐린 수치만 보면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상 중에서도 좀 높은 정상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이제 정량화해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마 IR이라고 해서 4.74로, 저 같은 경우는 2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공복으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복으로 이렇게 인슐린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식후에는 이제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몸에 여기저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슐린 수치를 꼭 검사를 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아주 좋은데 인슐린이 이렇게 과하게 분비되고 있어서 몸에 엄청난 염증 반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먼저 올라가는 이 환자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심지어 연속 혈당도 엄청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을 보면은 140을 넘어가는 시간이 2%밖에 안 되죠, 하루 중에. 그래서 98점으로 엄청 좋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하고는 엄청 거리가 멀고 저보다도 혈당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00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슐린 이렇게 혈당이 좀 100 이하로 충분히 떨어져 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10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걸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당화혈색소가 5.7이에요. 그리고 공복혈당도 101입니다. 이 환자는 칼슘도 좀 높네요. 이렇게 칼슘이 높다는 거는 어떤 만성 염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젊은 그 환자분인데, 이분은 공복혈당인데도 공복에 검사를 했는데 인슐린이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8.18이에요. 이 기준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암이 생기기 쉬운데, 실제로 이 환자는 암이 발병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하고 공복혈당이 좋지만 이렇게 인슐린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암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혈당과 당화혈색소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인슐린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하게 분비가 되고 있는지 또는 너무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의 상태를 이렇게 검사해주고 관리해주는 의사들을 조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해주는 의사분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환자들이 갖고 오는 검사지 결과를 받아보면은 인슐린 수치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C펩타이드도 검사를 하지 않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호마 IR 검사도 하지 않고요. 인슐린 분비 능력을 보는 호마 베타 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은 혈당하고 당화 혈색소만 높지 않으면 괜찮다. 아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인슐린 검사를 한번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에요. 그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검사를 하고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 과분비가 되는 의외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물론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생기지만 그 이외의 원인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금속이 대표적인 기타 원인에 해당이 되고 과부하 화합물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탄수하고 불소의 화합물인데 이게 이제 수산물을 통해서 중금속하고 과부하 화합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항생제나 이제 다른 이제 식품 첨가물 등에 의해서 장 속에 세균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는 경우, 그리고 자율신경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도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면 혈당과 당화혈색소뿐만이 아니라 인슐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드시는 60대 남자 환자를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이렇게 4종이 동시에 높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비소가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리거나 이제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중금속이니까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부하 화합물이 이제 수천 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많이 먹는 경우에 특히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 정도가 정상인데 50으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 자체가 췌장을 공격하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몸속에서 빼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있거나 클로스트리움 같은 게 있고 장 속에 이제 유해균이 많이 있는 경우에 만성 염증 반응으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면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특히 이 콜티졸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10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17.4로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췌장을 공격을 해서 인슐린 분비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콜티졸이 높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보통 이렇게 콜티졸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정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에 이런 호르몬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도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불균형에서는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SNS, PNS가 있는데 이 SNS가 교감신경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두 개의 비율이 살짝 이 교감신경이 높아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콜티졸이 오르게 되고 그 췌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환자들한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나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혈당과 당화혈색소만 검사하지 말고 어차피 피를 통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인슐린 수치를 추가해 달라고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과 당화혈색소는 혈관 건강에 아주 늦게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더 먼저 반영이 되니까 인슐린 수치를 먼저 관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인슐린 검사에는 이제 C펩타이드를 같이 하시면 좋고 호마 IR, 호마 베타 이런 거를 수치를 같이 확인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해도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조금씩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표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그런 값도 있지만 이 환자의 그런 체중이라든가 비만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평가를 해야지 단순히 인슐린 수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검사해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일시적인 그런 음식을 먹은 거나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세를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 약간 좀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미묘하고 섬세한 그런 평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의학적으로 인슐린 과분비 시키는 추가적인 원인도 있으니까 중금속, 과부라 화합물, 장내 유해균, 그리고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자율신경 불균형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을 진료하고 적용하고 있는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